비가 내리는 추모공원. 두 부부의 아들 묘지 앞에서 한 아이가 상장을 꼭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또 1등 했어. 왜 말이 없어요? 68세 한 성도와 아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죠. 죽은 아들과 닮은 그 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며칠 후 성도는 30년 지기 친구 앞에서 뜻밖의 모욕을 당합니다. 넌 진짜 한심해. 아들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주제에 그렇게 말하지 마. 넌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어. 무너져 내리는 성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내가 무능한 아빠였던 걸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냈던 걸까? 성도는 자괴감에 몸부림치며 며칠 전 아들의 묘지에서 마주친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 비오는 묘지에서 만난 아이에게 숨겨진 비밀과 30년 친구의 배신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그리고 모든 것을 뒤바꿀 운명적 만남이 그날 시작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도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죠.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늦가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안고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이제는 작은 연금과 적금 이자로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11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가늘고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후에 그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세게 내리더군요. 저희는 아들 기일을 맞아 공원묘지를 찾았어요.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는 곳이었죠. 준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거든요. 아내 말분이와 함께 검은 우산을 받쳐든 채 묘지 입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발밑의 낙엽들이 비에 젖어 미끄러웠죠. 말분이는 늘 그렇듯 준수가 좋아했던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고 저는 제사 음식을 담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독 춥네요. 말분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준수도 추워하겠어. 제가 대답했죠. 이런 대화를 매년 나누었거든요. 죽은 아들이 추위를 느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묘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평소에도 경사가 있는 길인데 비까지 내리니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말분이가 넘어질까 봐 계속 신경 쓰면서 걸었죠.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말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떨림이었죠.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보니 한 아이가 묘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회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죠. 작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감기에 걸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상장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A4 용지보다 작은 크기였는데 비에 젖어서 글씨가 번져 보였지만 분명히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었어요. 아마 수학이나 그림 대회에서 받은 상인 것 같았죠. 아빠, 나 또 1등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애잔하고 간절했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왜 답이 없어요? 아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아들 준수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도, 코도, 심지어 우는 모습까지. 준수가 어렸을 때 저에게 자랑하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어요. 말분이는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도 그 손의 떨림을 느꼈죠. 준수야. 말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착각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는 입술을 꽉 다물었죠.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이의 뒷모습만 봐도 준수가 떠올랐거든요. 준수가 5살 때 저에게 그림을 자랑하며 아빠, 나 잘 그렸지? 라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 묘비를 보니 우리 아들 묘가 아니었어요. 김재훈이라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5년생에서 2019년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었죠. 34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얘야.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우리 준수를 빼닮았거든요. 특히 눈빛이 그랬어요.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죠. 혼자 왔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아빠는? 엄마는? 엄마는 바빠요. 아빠는 여기 계세요. 아이가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여기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말분이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우산을 아이 머리 위로 받쳐주면서 말했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때 아이가 다시 고개를 들더니 말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말분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거든요. 아마 준수가 어렸을 때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물론 착각해서 그랬던 건데, 그때 우리는 웃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아빠, 엄마야 라고 고쳐줬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저는 주변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온 어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묘지 전체가 고요했죠. 이상했어요. 누구와 함께 왔니? 혼자요. 혼자?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어요. 8살 아이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이런 곳까지 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런 궂은 날씨에 말이죠.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경계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여기 보낸 건 아닐까? 우리 부부를 노린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이를 이용한 새로운 수법일 수도 있었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무리 우리 아들을 닮았다고 해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은 어디니? 시장 근처요. 시장, 여기서 꽤 멀잖아. 1시간은 걸릴 텐데.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장을 꼭 쥔 채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죠. 상장이 완전히 젖어서 글씨가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어요. 말분이가 제 소매를 살짝 당겼습니다. 여보,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이런 날씨에 혼자 두면. 저는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우리 일부터 보죠. 차가운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이런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 싶었죠. 우리는 준수 묘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묵념을 드리는 동안에도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죠. 아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안 돌아와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우리 준수도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컸을 텐데, 저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텐데. 묵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아이가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상장을 꼭 쥐고 있었죠. 할머니. 아이가 말분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도 아저씨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말분이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찬찬히 내려다 봤어요. 정말 기막히게 닮았어요. 너무 닮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심지어 말투까지 준수와 비슷했어요. 우리 아들은 하늘나라에 있단다. 제가 최대한 다정하게 말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아빠도요. 하늘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너무 완벽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람까지 불어서 우산이 뒤집힐 뻔했죠. 아이는 여전히 우산이 없었어요. 얘야, 누가 너를 데리러 올까?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집에 가려고? 걸어요. 괜찮아요. 말분이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이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일까?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진짜일까? 그 의문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였어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말이죠. 그 이후 사흘 동안 저는 그 아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죠.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우연치고는 말이 안 됐어요. 말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곤 했죠. 여보, 그 아이 어떻게 지낼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말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글쎄요. 잘 지내고 있겠죠.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그 아이가 누군지 정말 우연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시장통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작은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반찬 가게들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시장 근처에 산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주변 어디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1시간쯤 돌아다니다가 시장 입구 쪽에서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어요. 소정인의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가게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가게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숙제 다 했어요. 그 아이였어요. 묘지에서 봤던 바로 그 아이였죠. 하온이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하온아, 그래, 착하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죠.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고생한 티가 많이 났어요. 그 순간 그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황이 동시에 스쳤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려움 같은 감정이 번졌죠. 혹시 한성도 사장님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손으로 앞치마 끝을 꼭 쥐고 있었죠. 하온이가 저를 알아보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저씨, 묘지에서 봤던 아저씨네요.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경직되었죠. 소정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그녀가 가게 안쪽을 가리켰어요. 작은 가게 안에는 낡은 테이블 서너 개와 의자들이 있었죠. 김치찌개와 라면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하온이는 구석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연필을 꼭 쥐고 열심히 글씨를 쓰고 있었죠. 그 모습이 또다시 준수를 떠올리게 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죠?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소정 씨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긁적이며 망설이고 있었죠. 사실은 제가 준수 씨와 잠깐 인연이 있었어요. 인연이요? 네. 몇 년 전에 잠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1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요. 2018년이면 준수가 죽기 1년 전이었어요. 그때 준수는 29이었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이제야 말하는 거죠? 죄송해요. 그때는 상황이 복잡해서.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죠. 저는 하온이를 바라봤어요. 2019년에 준수가 죽었고 지금 하온이가 8살이라면 계산이 맞았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했죠. 혹시 하온이가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소정 씨가 빠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온이는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묘지에서는 자기 아빠라고. 그 묘에 계신 분이 하온이 아버지세요. 김재훈 씨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상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거든요. 준수와 만났던 여자, 준수와 똑같이 생긴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묘지에서 오는 모습.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럼 준수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잠시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요? 준수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지금까지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준수가 죽은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신문에서 봤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하온이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준수 씨와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오해할까 봐 무섭다는 건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오해요? 무슨 오해를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닮았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서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저는 하온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정말 준수와 똑같았어요. 눈, 코, 입 모양은 물론이고 표정까지 그대로였죠. 이런 닮음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소정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온이가 정말 준수와 상관없는 아이인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네,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하온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아저씨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계속 숙제해. 소정 씨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나가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소정 씨도 따라 나왔죠. 사장님, 정말 오해세요. 하온이는 오해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혹시 우리 아들의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그녀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죠. 그럼 증명해 보세요.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DNA 검사라도 해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수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조용히 살고 싶다면서 왜 묘지에 아이를 데려갔죠? 그건 계획적으로 우리를 만나려 한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하온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사장님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믿기 어렵네요. 이 모든 게 너무 우연치고는 완벽해요. 그때 가게 안에서 하온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왜 밖에서 이야기해요? 소정 씨가 재빨리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죠.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고 소정 씨의 반응도 수상했어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하온이가 준수의 아들이라면 그럼 우리에게는 손자가 있는 거였어요. 복잡한 마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면서도 계속 그 가게를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소정 씨와 하온이의 모습이 보였죠. 과연 진실이 뭘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일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온이가 정말 우리 손자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소정 씨와 만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말분이 전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말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말분이를 바라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말분이가 전화를 끊더니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여보, 하온이가. 하온이가 왜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던 그 아이가 쓰러졌다는 거였으니까요. 어느 병원이에요? 시립병원이요. 소정 씨가 전화했어요. 말분이는 이미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저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죠.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아이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시립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소정 씨가 복도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울었던 게 분명했어요. 소정 씨, 말분이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오셨네요. 감사해요. 소정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온이는 어떤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 검사 중이에요. 갑자기 쓰러져서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얼굴이 심각했어요. 김하온 보호자시죠? 네, 저예요.
소정 씨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아이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보시죠. 의사가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책상 위에 여러 가지 검사 결과지들이 놓여 있었죠. 혈액 검사 결과 아이가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혈액 질환이요? 소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골수에서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빠를수록 좋고요. 골수 이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소정 씨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말분이가 얼른 부축했죠. 골수 이식이요? 그런데 누가 해줄 수 있나요? 가족 중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보통은 부모나 형제가 가장 좋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하온이는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었죠. 저는 어떤가요? 소정 씨가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물론 검사해 볼 수는 있지만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25% 정도 됩니다. 25%라니 너무 낮은 확률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하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이 무겁게 들렸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하온이가 입원한 병실로 갔어요.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온아. 말분이가 침대 옆에 앉으면서 조용히 불렀어요. 하온이가 천천히 눈을 떴죠. 할머니, 와주셨네요.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이었죠. 응, 할머니가 왔어. 아픈 거 참을 수 있지? 말분이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말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복도로 나와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온이가 쓰러진 것도, 골수 이식이 필요한 것도,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도야. 돌아보니 오만규였어요. 제가 건설업을 할 때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거의 만나지 않지만 가끔 연락을 하는 사이였어요. 만규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우리 아내가 검진받고 있어서 온 거야. 그런데 넌 왜 여기 있어? 오만규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 아이가 입원해서요. 아는 사람? 누구?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만규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알게 되면 온 동네에 소문을 낼 수도 있었죠. 혹시 손자라도 생긴 거야? 오만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 그런데 성도야, 요즘 어떻게 지내? 건설업 그만둔 지 꽤 됐지.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때 일이 좀 아쉬웠어. 준수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오만규가 준수 얘기를 꺼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미안. 그런데 그때 회사 정리하면서 서류들 다 잘 처리됐지? 서류요? 응. 각종 계약서라든지 회계장부라든지. 나중에 문제될 만한 건 없었지.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더군요.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 다행이다. 혹시라도 조사 같은 거 받은 적은 없지? 조사요? 무슨 조사 말이에요? 아냐. 그냥 혹시나 해서. 요즘 건설업계에 감사가 까다로워져서 말이야. 오만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그때 병실에서 말분이가 나왔어요. 여보, 하온이가 깨어났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저는 오만규에게 인사하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하온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죠. 할아버지도 와주셨네요.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얼굴이 조금 더 나아 보였어요. 응, 할아버지가 왔어. 제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이를 가까이서 보니 정말 준수와 똑같았어요. 특히 웃는 모습이 그랬죠. 할아버지, 저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치료받으면 돼. 네. 하온이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찡그려졌어요.
어디 아프니? 배가 좀 아파요. 말을 마치자마자 하온이가 구토를 했어요. 말분이가 황급히 휴지를 가져왔죠. 간호사 선생님, 소정 씨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아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간호사가 서둘러 나갔고 고지여 의사가 왔어요. 조금 전보다 상태가 안 좋아졌네요. 검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더 위험한 건가요? 소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에서 뭔가 결심 같은 게 느껴졌죠. 의사 선생님, 저희도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말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가요? 네, 혹시라도. 가족이 아니신데도 괜찮으시겠어요? 의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말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분이가 그런 결정을 할 줄 몰랐거든요. 저도 검사 받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소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로 하온이가 준수의 아들이라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오만규의 이상한 질문들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왜 갑자기 서류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하온이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죠. 하온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오만규의 이상한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갑자기 서류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조사받은 적 있냐는 질문은 또 뭐였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시청에 가보기로 했어요. 준수 사건 당시 처리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5년이 지났지만 혹시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청 민원실은 오전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번호표를 뽑고 1시간 넘게 기다렸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젊은 공무원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5년 전 교통사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함과 사건 번호를 알려주세요. 제가 준수의 이름과 당시 사고 번호를 말해주었어요. 공무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자료를 찾았죠. 아, 나왔네요. 그런데 이 사건 좀 특이하네요. 뭐가 특이하다는 말입니까? 보통은 경찰서에서 처리하는데 이거는 따로 처리된 흔적이 있어요. 공무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당시에 별도로 서류를 정리해온 분이 있으셨나 봐요. 오만규 씨라는 분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시 오만규가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직접 와서 서류를 정리했나요? 네. 여기 기록을 보니 그분이 대리인으로 와서 모든 서류를 정리해 갔어요. 대리인이요? 무슨 권한으로? 아버님의 위임장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네요. 위임장이라니 저는 그런 거 준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없긴 했지만 위임장을 준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혹시 그 서류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원본은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되었고 전산 기록만 남아 있어요. 전산 기록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공무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어요. 간단한 사고 경위와 처리 결과만 나와 있었죠. 너무 깔끔했어요. 마치 복잡한 부분은 모두 지운 것 같았어요. 당시 수사 기록은 없나요? 그건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시청을 나왔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오만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만규 씨, 저 성도예요. 아, 성도야. 무슨 일이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지금? 갑자기 왜? 목소리에서 경계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준수 사건 때 서류 처리한 것 관련해서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 그때 네가 정신없어 해서 내가 대신 정리해 준 거잖아. 위임장도 만규 씨가 만든 건가요? 위임장? 아, 그래. 네가 사인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야. 그런데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그런 중요한 일을 잊을 리가 없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응. 우리 사무실로 와. 오늘 오후에. 오만규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요즘은 세무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죠. 제가 건설업을 그만둔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오후 2시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작은 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만규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오만규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뭔가 어색했어요. 앉아.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사무실 안은 서류들로 가득했죠. 벽에는 여러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오만규가 팔짱을 끼며 물어봤어요. 예전보다 말투가 거칠어진 것 같았어요. 준수 사건 때 서류를 만규 씨가 정리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걸 정리한 거예요? 별거 아냐. 그냥 행정적인 절차들, 사고 신고서나 보험 처리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위임장을 준 기억이 없어요. 오만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기억이 없다고? 네가 직접 사인했잖아. 정말 그랬나요? 저는 정말 기억이... 야, 한성도. 오만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궁금해서 5년이 지나서 갑자기 궁금하다고? 오만규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네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나와? 고마워할 일이 뭐가 있죠? 뭐가 있긴. 내 회사 일 처리해 준 것부터가 얼마나 큰 일인데. 회사 일이요? 그때 내 회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 안 나? 준수가 죽고 나서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왔잖아. 오만규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회사 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무슨 문제들 말이에요? 계약서 문제, 자금 문제. 자세히 말하자면 길어. 어쨌든 내가 다 처리해줬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조용히 살 수 있는 거야. 오만규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적대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의심을 해. 정말 뻔뻔하네.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닥쳐. 오만규가 소리를 질렀어요.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넌 그때 아무것도 못했잖아. 아들 죽었다고 울기만 하고 회사 일은 나한테 다 떠넘기고 그런 주제에 지금 와서 뭘 따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준수를 잃은 충격에 모든 걸 내팽개쳤었죠. 미안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만규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미안하긴. 네가 지금까지 편하게 산 것도 누구 덕분인지 알아? 오만규가 책상 위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불법이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만규 씨 덕분인 건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왜 이런 식으로 나와? 정말 배은망덕하네. 담배 연기가 제 얼굴에 날렸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그냥 하온이 때문에 예전 일들이 생각나서. 하온이. 그게 누구야? 아는 아이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아, 그래? 그런데 그게 준수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만규가 비웃듯 말했어요. 상관은 없지만 그냥 마음이 복잡해져서요. 마음이 복잡하다고 나한테 와서 트집 잡는 거야? 트집이 아니라. 그럼 뭐야? 네가 지금 하는 게 트집이 아니면 뭐야? 오만규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죠. 넌 진짜 한심해. 아들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주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아들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말. 그게 제일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사실인데 네가 아들을 제대로 챙겼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그만해요. 그만하긴. 진실을 말해주는 건데. 오만규가 담배를 제 떠리에 비벼끄며 말했어요. 넌 아버지 자격이 없어. 아들도 제대로 못 지키고 회사도 제대로 못 굴리고 그런 주제에 지금 와서 나한테 뭘 따져?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찔렀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어요. 정말 제가 부족한 아버지였나 싶어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와서 기분 상하게 했네요. 그래, 이제야 정신 차리는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 오만규가 손을 흔들며 저를 쫓아냈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만규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그런 아버지였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오만규의 반응이 너무 격했다는 거였죠. 단순한 질문에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혹시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요. 오만규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준수의 죽음에 정말 다른 이유는 없는지,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해 보겠다고요. 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오만규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겠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저와 말분이가 받은 골수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말분이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검사 결과에 따라 하은이의 생명이 달려 있었거든요.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상담실에 들어왔어요. 먼저 어머니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쉽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말분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겠죠. 그런데 아버님은 의사가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놀랍게도 매우 높은 적합률을 보입니다. 95%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95%라니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죠. 그럼 제가 기증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세를 고려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긴 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혈연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일치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병실로 가는 길에 말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우연 같은데. 말분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저 역시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하온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수정 씨가 아이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는 또다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소정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소정 씨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온이가 또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재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기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소정 씨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이에요? 네, 95% 적합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정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준수가 마지막으로 집에 온 날이었죠. 그날 준수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어요. 무슨 일이냐? 회사 일 때문인데 오만규 과장님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이상한 제안이라니 계약서를 좀 바꾸자고, 날짜나 금액을 조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준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야 오만규가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바쁘시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준수가 그렇게 말하고 나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수가 건설 현장에서 낙상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때는 단순한 안전사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어요. 왜 하필 그 시점에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왜 오만규가 모든 서류를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만규의 이상한 제안, 그게 뭐였을까요? 병실에서 하온이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요. 이 아이가 정말 제 손자인지 준수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든 걸 밝혀내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담당 의사를 불렀어요.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아버님 추가 검사만 끝나면 바로 가능합니다. 내일까지 검사하고 모레쯤 수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준비해 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소정 씨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수술이 끝나면 제대로 진실을 찾아보겠다고요. 준수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이야기를 이제라도 끝까지 추적해보겠다고요.
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아버지라는 오만규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온이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두 번째라고요. 그렇게 저희 긴 여행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는 하온이의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저도 생각보다 회복이 빨랐어요. 며칠만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로 진실을 찾아야 할 때라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퇴원 다음 날 저는 시청 청렴조사실을 찾아갔어요. 오만규의 이상한 반응과 서류 조작 의혹을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청렴조사실은 시청 별관 3층에 있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의 공무원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부정행위 관련해서요. 어떤 부정행위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만규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서류를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5년 전 아들 사건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죠. 증거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지만 조사해보면 나올 겁니다. 공무원이 조사 신청서를 주었어요. 저는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히 적었죠.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성도 씨죠? 저는 김재훈 동생 김재식입니다. 김재훈이라는 이름이 익숙했어요. 하온이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형, 일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능합니다. 1시간 후 시내 커피숍에서 김재식 씨를 만났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형이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김재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상한 말이요? 누군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온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협박이라니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교통사고로 김재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그 협박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오만규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람이 형에게 뭘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거부하니까 위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위협이요? 하온이를 해치겠다고. 그래서 형이 어쩔 수 없이 김재식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아이를 인질로 협박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저도 똑같이 당할까봐. 그런데 하온이가 아프다고 들어서 김재식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증거가 있나요? 형이 숨겨둔 녹음 파일이 있어요. USB에 저장해뒀거든요. 그가 작은 USB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걸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온이 수술해 주신다고 들어서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USB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몇 개의 파일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만규의 목소리였죠. 김재훈 씨, 생각해봤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김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하온이는 어쩔 거예요? 아이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한성도 회사 계약서 몇 개만 바꿔치기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온이도 안전하고 당신도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후회하게 될 거예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오만규가 김재훈을 협박해서 제 회사 서류를 조작하려 했다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파일이었어요. 문서 파일이었는데 제 회사의 비자금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오만규가 몇 년간 빼돌린 금액이 수억 원에 달했죠.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준수가 오만규의 비리를 눈치채고 추궁했다는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준수가 사고로 죽었다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오만규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준수가 그걸 눈치챈 거였어요. 그래서 준수를 제거한 후 김재훈까지 협박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김재훈이 거부하자 그도 제거해버린 거였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하온이. 그 아이는 정말 준수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소정 씨가 숨겼던 이유도 이해가 됐죠. 오만규가 준수의 아들까지 노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분노가 치밀었어요. 오만규 때문에 아들을 잃었고 손자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저를 속여왔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청 청년조사실에 다시 갔어요. 김재식 씨도 함께 갔죠. 우리는 USB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합니다. 검찰에도 통보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죠. 그리고 오만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분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말분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으니까요. 여보, 이제 준수도 편히 쉴 수 있겠네요. 말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오만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교묘하게 일을 처리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과연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만규가 또 다른 수를 써올까요? 그 답은 앞으로 며칠 안에 나올 것 같았어요. 오만규에 대한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김재훈이 남긴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검찰은 사흘 만에 오만규를 긴급 체포했죠.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아들의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오만규는 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해요.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준수를 없애버린 거였죠. 준수가 회계장부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오만규는 모든 게 들통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도록 조작한 거였죠. 크레인 운전자에게 돈을 주고 협력하게 했다고 했어요. 김재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만규는 그에게 서류 조작을 강요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한 거였어요. 그 운전자도 결국 체포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하온이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정말로 준수의 아들이 맞았거든요. DNA 검사 결과가 그걸 증명했어요. 소정 씨가 그동안 숨겼던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만규가 준수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을 테니까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던 거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하온이는 골수 이식 후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의사도 기적 같은 회복력이라고 했죠.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어느 날 하온이가 침대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왔죠. 응, 이제 괜찮아.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학교도 갈 수 있고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준수와 똑같았죠. 소정 씨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었는데 이제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없어졌으니까요. 사장님. 아니, 아버님. 어느 날 소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니에요. 하온이 할아버지잖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준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항상 다정했고 하온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준수가 하온이를 알고 있었나요? 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뻐했어요.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면서. 소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로. 나중에 신문에서 사고 소식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준수가 아빠가 되는 기쁨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게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만규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죠. 법정은 생각보다 차가운 곳이었어요. 오만규는 수갑을 찬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예전에 보던 자신감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어요. 제가 증인석에 서자 오만규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후회와 원망이 동시에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검사가 물어봤어요. 3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증언은 2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저는 아는 모든 사실을 말했죠. 준수가 마지막에 했던 말, 오만규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5년간 속아온 제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모두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오만규의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피고인이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과요? 네, 합의를 원한다고. 빼돌린 돈도 모두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제 아들과 손자를 위험에 빠뜨린 것, 그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냥 돌아서 나왔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오만규는 업무상 횡령, 살인,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크레인 운전자와 교통사고 가해자도 각각 15년, 10년형을 받았죠. 판결문을 들으면서도 저는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만규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준수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제야 아들이 편히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온이는 그 무렵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퇴원한 지도 한 달이 지났고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저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아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와서 자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수가 어렸을 때와 똑같았거든요. 잘했다. 우리 하온이. 제가 아이를 껴안았어요. 말분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손자가 생긴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준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게 큰 위안이 되었나 봐요. 여보, 이제 준수 사진을 거실에 걸까요? 어느 날 말분이가 제안했어요. 그동안은 너무 슬퍼서 사진도 제대로 못 봤었거든요. 그래요. 하온이도 아빠 사진을 봐야죠. 우리는 준수의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거실에 걸었어요. 하온이도 처음으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봤죠. 할아버지, 저 정말 아빠 닮았네요. 하온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럼 너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만큼 마음이 편해졌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손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그리고 수정 씨와도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하온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소정 씨가 분식집 준비로 바쁠 때면 제가 나서서 아이를 챙겼거든요. 할아버지, 오늘은 체육 시간에 축구해요. 하온이가 신나게 말하며 운동화 끈을 묶었어요. 완전히 건강해진 아이는 또래 친구들보다도 활발했죠. 조심히 뛰어야 해. 네. 아, 그리고 할아버지, 내일 학부모 상담이 있대요. 오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학부모 상담이라니, 이런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학교 앞에서 하온이를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소정씨 분식집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아버님, 오셨네요. 소정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예전과 달리 얼굴에 여유가 생겼더군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없어서인지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하세요? 집에서 먹으려고요. 말분이가 준비해놨어요. 그럼 김치찌개 좀 가져가세요. 하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녀가 따뜻한 찌개를 포장해 주었어요. 이런 소소한 나눔이 참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말분이가 마당에서 채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 깻잎, 고추 같은 걸 기르고 있었죠. 여보, 소정이가 김치찌개 보냈어요. 그래요? 고마운 일이네요. 저녁에 하온이 오면 같이 먹어요. 말분이의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아왔어요. 손자가 생긴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준수 묘지에 갔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온이도 아빠 산소에 인사드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묘지는 봄꽃들로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어가니 마음이 평온해졌죠. 아들아, 저는 준수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남긴 선물을 잘 키우고 있어. 하온이가 정말 착하게 자라고 있어. 바람이 살짝 불어서 벚꽃잎이 무덤 위에 떨어졌어요. 마치 준수가 답하는 것 같았죠. 저녁 무렵 하온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소정 씨도 함께 왔죠. 요즘은 저녁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온이가 말분이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말분이가 아이를 꼭 껴안으며 웃었죠. 우리 하온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그리고 급식도 다 먹었어요. 아이의 밝은 대답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식사는 소정 씨가 싸온 김치찌개와 말분이가 준비한 반찬들로 차려졌어요. 4명이 둘러앉은 식탁이 아늑했죠. 하온아, 내일 할아버지가 학교에 가신다더라. 소정 씨가 말했어요. 네, 선생님한테 할아버지 자랑할 거예요. 뭘 자랑한다고? 제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저 살려주셨다고. 그리고 제일 친한 할아버지라고. 하온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특히 말분이는 눈물까지 글썽였죠. 식사를 마치고 하온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우리 어른들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소정 씨, 요즘 어떠세요? 말분이가 물어봤어요. 좋아요. 하온이도 건강해졌고 가족도 생겼고 감사한 일만 가득해요. 소정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손자 덕분에 집안이 활기차졌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밤늦게 소정 씨와 하온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와 말분이는 준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말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준수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준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진 속 준수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죠. 물론 준수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해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도 함께 있어요. 준수가 남겨준 하온이 덕분에 말이에요. 며칠 후 학부모 상담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온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아이였는데 요즘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다행이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특히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행복해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우리가 하온이에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구나 하고요. 아침에 손자를 깨우고 함께 밥을 먹고 아이의 학교 소식을 듣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준수를 잃었을 때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웃고 있어요. 생명은 이어지는 거라는 걸 하온이가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하온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할 거예요. 할아버지, 저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웠어요. 하고요. 그럼 저는 그래? 뭘 배웠는데?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준수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하온이와 함께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정말로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성도 할아버지처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어요. 진실을 밝히는 용기,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찾는 작은 행복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는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